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해서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 벌써 6월입니다. 지금 감시자들 시작한 지 반년이 다 돼 가는데요. 혹시 뭐 그동안 감시자들로 활약을 하시면서 좀 바뀐 게 있다, 느껴지는 게 있나요? 이제 지나가다 보면 모든 것들이 이제 정책과 현안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주로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프로의식. 그러니까 왜 우리가 혼자 살기도 하고 1인 가구도 했었죠. 그다음에 네. 여가에 관련 축제에 관련된 것도 했었죠. 그다음에 버스에 관련된 이런 제도적인 것들도 했었죠. 공공 임대주택 여러 가지 부동산까지 다 아울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 눈에 점점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요? 네. 저는요, 목욕탕을 바꿨어요. 다니던 목욕탕 아줌마들이 알아보시는군요. 하도 알아보셔가지고 목욕탕 안에서 참 아는 척하니까 너무 곤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골 목욕탕이 네, 어쩔 수 없이. 목욕탕을 바꿨습니다. 저는 뭐가 달라졌냐면 네. 저는 그 미세먼지 했잖아요. 아, 예. 그 이후로 항상 확인해요. 아, 오늘 미세먼지 그 정도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마스크도 약국 가서 샀고. 네. 네. 괜히 좀 약국 경기에 도움을 좀 주셨겠네요. 제가 큰 도움 드렸습니다. 아마 이 감시자들의 영향으로 지역의 제도나 정책뿐만 아니라 시청하고 계신 도민들의 여러분들의 생각도 조금은 더 나은 방향으로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바꿀 제대로 된 감시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요. 거리의 무법자 난폭버스 집중 추격입니다. 지난 4주에 걸쳐서 난폭버스 실태를 보여드렸고요. 또 지난주에는 시민 감시단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난폭운전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우리 감시자들의 제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진해에서 큰 그 시내버스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거든요. 화면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루 평균 58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경남의 시내버스.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대중교통이 도로 위에 무법자가 된 지 오래. 아찔한 고개 운전을 이어가며 승객들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는 시내버스 난폭운전. 고질적 병폐인 경남 시내버스의 실태를 집중 감시합니다. 지난주 감시자들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KBS 감시자들입니다. 20일인가 아침에 제가 봤는데 시내버스가 막 신호위반해가지고 자전거 타가 학생 치가지고 막 머리도 왕창 다치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려고 전화 제보드립니다. 수화기 너머로 전해진 한 건의 사고 소식. 실제 사고가 일어났던 횡단보도 앞에는 사고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혈흔. 과연 사고 당일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5월 26일 아침, 출근길을 달리는 버스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4차선 도로를 빠져나갑니다. 잠시 후인 오전 7시 48분, 정지 신호를 무시한 버스는 15살 김군을 충격한 후 멈춰섰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 현장에는 교통경찰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가 신호 위반을 했고 그 친구는 좌측에서 들어오다가 신호가 바뀌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버린 거죠. 넘어지면서 그 연석에다가 아마 부딪힌 것 같아.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지금 저도. 신호 위반이 빚어낸 시내버스 교통사고. 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했던 김군은 1차 충격 후 바닥에 얼굴이 부딪혀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애가 그냥 있고 119 구급대가 와가 있고 쓰러져 있는 건 보셨어요? 그리고 넘어져 있더라고. 119 구급대들이 와서 응급치료 하고 있더라고. 평소와 달리 자전거로 통학 중이던 김군. 뒤따르던 그의 친구는 김군의 고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같이 그랬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당일은 자다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한 두어 번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겨우 15살. 사고는 두 친구 모두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밝고 씩씩했다던 김군. 현재 김군은 어떤 상황일까요? 제작진은 어렵게 김군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3시간 반, 14시간 가까이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안구 자체가 이제 다 파열돼 갖고 이제 흩어져서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실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15살밖에 안 됐는데 걔가 살아가면서 한쪽이 실명된 채로 살아가는 거를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담담하게 아들의 상태를 전해준 김군의 아버지. 그는 사고로 고통받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가슴이 무너집니다. 운전하신 분은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판단의 실수로 그렇게 됐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거죠. 아내의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망친 거고 그 망친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 어떻게든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애가 이제 고스란히 애가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수차례나 남아있는 안면 보건 수술. 누가 이 아이의 고통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엄마라고 먼저 했죠. 엄마 여기 어디야? 내가 왜 여기 누워 있어? 그러더라고요. 너 사고 난 거 기억 안 나니? 그랬더만 기억 안 나. 그랬죠. 네, 어떤 말로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을 찾기가 참 힘든데요. 왜 이런 시스템이나 행정의 부재 혹은 그런 피해를 이 앞날이 창창한 한 학생이 이렇게 짊어져야 하는 것인가.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방치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노가 일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더라도 아찔합니다.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끼치는데 매번 저 프로 볼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근데 또 의아한 게 저는 이 소식을 지금 감시자들을 통해서 처음 접하는 건데 왜 이런 큰 사고가 보도가 안 된 거죠? 일단은 너무 안타깝고요. 네네. 저게 CCTV 화면을 보니까 파란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목격자 얘기 들어보니까 노란불일 때 버스가 급하게 갔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차에 쫓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방치된 거예요. 이러한 관행이 이러한 패턴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예견된 사고가 일어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급하게 가는 순간에 노란불일 때 속도가 어떻습니까?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가죠. 저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을 치게 되면 저 충격은 엄청난 거죠. 저는 이 보도가 안 난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좀 의아스럽거든요. 보통 저런 교통사고 나면은 그 다음날 최소한 그 각 경찰서에 진해 경찰서가 되겠네요. 일보가 나오거든요. 그 출입 기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보를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보가 누락이 됐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뭐 좀 제대로 이렇게 내용을 잘 각 매체에서 접수를 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런 사건이 왜 보도가 안 되는지 저도 좀 의아스럽고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아니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큰 사고 났는데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학교 학부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언론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건.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그 난폭버스 실태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주 시내버스가 사고가 날 수 있는지 그냥 교통사고도 아니고요. 시내버스가 더군다나 이렇게 심각한 인명피해도 계속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사고도 계속 나고 있죠, 지금도요. 네, 지금 이
방금 전에 보신 사고 외에도 또 한 건의 시내버스 사고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지난달 27일 오후에 그 마산 해운구 내서읍에서 시내버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60대 어르신이 다쳤고요, 부상을 입었고요. 이게 기사 부주의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그 운행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방을 줍다가 기사분이요. 예, 그래서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요. 더 큰 피해는 이게 전신주를 받게 되니까 일대에 한 아파트 1,300여 세대가 한 수시간 넘게 정전 사태를 겪게 됐다고 합니다. 네. 난폭버스로 인한 사고가 이렇게나 많이 일어나는 동안 시내버스를 관리 감독해야 할 창원시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 난폭버스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런 사고가 제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창원시는 더욱 철저히 감시를 해야 할 겁니다. 거리의 무법자 난폭버스 저희도요 끝까지 감시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바랍니다. 두 번째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일이었습니다. 경상남도 도청 앞마당에 사과나무가 한 그루 심어졌습니다.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들었습니다. 보셨나요, 사과나무? 오늘 내려오면서 네네. 제가 사과나무를 보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커요? 큰 나무예요? 그리 크지는 않아요. 저 키 정도 조금 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웬 사과나무를 심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빚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됐습니다. 채무 제로를 선언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은 건데요. 역사상 유례없는 빚 없는 광역자치단체를 만든 경상남도, 오늘 이 얘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경상남도 채무제로 달성, 빛과 그림자입니다. 채무제로 달성 이후에 선포식도 갖고요. 사과나무도 심고 또 기념음악회도 계획하면서 자축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채무제로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우선 여기 계신 분들 생각부터 들어볼게요. 오늘은 두 갈식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짧고 굵게 개인적인 의견으로 평을 해주신다면요. 우리 김용훈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전국적으로 지자체들마다 채무를 다 껴안고 있죠. 그리고 또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경상남도의 채무제로 달성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예사롭지 않다. 예사롭지 않죠. 예. 이것도 해석이 분분하겠는데요. 예사롭지 않아서 않다. 요상하죠, 요상해요. 요상하다고까지는 물론 관점이 다를 수는 네. 있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행정의 재정 건전화 방향으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지 않은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단기간에 채무 영원이죠. 여기 집착해서 이렇게 운영에, 그것도 특히 광역단체를 운영해 온 것은 저는 기계적 재정 운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쉽죠.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줄 거 안 주고, 법으로 주라고 한 돈도 시군에 줘야 될 돈도 안 주고, 뭐 쉽잖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단순하게 쉽다고 얘기할 건 아니고 그 절감한 내역 중에는 정말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내역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전체를 뭉뚱그려서 평가하기에는 너무 좀 단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려가 오늘 있으니까. 제목이 예. 빛과 네. 그림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혁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우공 이상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 굳센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뭐 못 이룰 거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빛이 라이트 빛이 아니고 빛. 네.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채무제로를 달성했다는 이제 긍정적 평가를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에서 돈을 아껴가지고 자치단체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도 받고 있기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한 줄 평을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 패널 분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좀 더 자세히 논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지사가 채무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게 2013년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빚이 얼마였죠? 예,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2013년도에 1,158억 원이었습니다.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약 12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6,680억 원, 또 여기서 비교하면 5년간 6,800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하루 이자가
1억 원입니다. 하루 이자가. 그리고 1년 이자가 380억 원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1조 3,488억 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숫자상으로만 알 수 있지 어느 정도 이런 거를 비교를 한다면 우리 정말 큰 돈이다라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빚이 2조가 넘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자도 약 800원에 가까운 이런 이자를 지금 탕감하기도 바빴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심각한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1조 3천억 원, 약 이 정도 되는 빚을 지금 3년 반 걸린 건가요? 엄청 빨리 갚은 것 네, 같거든요. 속도가 빨랐죠. 그러니까 홍 지사 도정 출범 당시에 밝힌 계획이 5년 이내에 채무의 5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네. 근데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8년도에 50%를 감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완전히 다 갚은 거니까 3년 반 만에 목표의 2배를 달성한 거죠. 근데 이게 2018년 목표였는데 당초 예상보다 좀 빨라졌잖아요. 많이 네, 빠르고 반대로 목표도 2배로 달성.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피해 본 부분, 희생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한간에는 이게 홍 지사의 어떤 국면 전환용이 아닌 것이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그 부분에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2013년에 홍준표 지사가 2018년 5년 내에 채무 50%를 갚겠다라는 목표는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쭉 예산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좀 타당한 목표입니다. 5년 내에 50% 정도를 갚는 건 충분히 가능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이 목표 수치가 갑자기 상향 조정이 됐고 그렇게 1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목표를 갑자기 정치적 좀 성과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셨나를 좀 보면 한 과거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홍준표 지사 어려우셨죠. 그러니까 무상급식 파동으로 인한 주민 소환 문제가 하나 걸려 있으셨었고요. 더불어서 성완종 게이트로 이제 기소까지 되셨기 때문에 약간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반전의 계기를 삼기 위해서 2가지를 아마 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그다음에 2번째가 이 부채 감축인데 불행하게도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도 실패로 끝나셨죠. 그래서 이제 이 목표에 더 집착하시고 어제 그리고 올 한 달 내내 대대적인 잔치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 제가 우리 김주수 의원 답변에 대해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네. 우리 홍준표 지사가 처음 시작할 때 5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3년 뒤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국민 전환용으로 가기 위해서 3년 뒤에 빚을 다 갚아라. 이렇게 지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 전환용이라는 것은 지금 홍준표 주민 소환, 성완종 리스트 사건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5년 계획을 세웠는데 3년 후에 나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 채무가 제로가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일치가 되는 거지 국민 전환용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타당성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린 이야기를 하고 것은 싶어요. 5년 계획을 세웠던 것을 급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3년에 2배 목표로, 그러니까 전체 다 갚는 걸로 수정하신 계기는 아마 최근 1년 사이 그런 일련 사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예. 홍 지사는 타고난 정치인 맞습니다. 저는 철저히 계산되었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김지수 의원 말씀대로 1년 전부터 이제 힘들었지 않습니까? 성완종 리스트 재판 진행 중이고요. 4.13 총선 때 새누리당 참패했지 않습니까? 조저한 성적 거뒀고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매번 꼴찌 기록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7월달, 8월달에 이제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투표 발의되면 직무정지하는 거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경남도청의 산하기관의 공무원들 전부 다 지금 허위서명 운동 이거 해가지고 최저건 지금 잡혀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7월달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하고 재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남았어요. 남았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대권 하시잖아요. 대권 욕심 있으시잖아요. 이제 또 갑자기 반기문 총장이 탁 나오시니까 아마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입지나 이런 것도 부각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런 하나 정치적 판을 한번 만든 거 아닌가. 그래서 대단한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해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궁금한 게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갚을 수 있었는가 그 방식이 좀 궁금하거든요. 전 방위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채무 상환을 했죠. 네.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좀 강조하는 부분은 자산 매각처럼 뭐 땅을 팔거나 이래가지고 그렇게 채무 상환을 이룬 것이 아니라 주로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이라든가 그리고 공공개혁을 통해서 이뤘다라고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재정개혁에서는 한 총 7천억 원 가량을 상환을 했으니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거가대교의 재구조화인데요. 네. 당초 이제 MRG, 그러니까 최소 수입 보장 방식이죠. MRG 방식이던 것을 민자 사업 형태로 이제 비용 보전 SCS 방식으로 바꿨죠. 그래서 1,180억 원 정도가 상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금 부분에서도 좀 많이 절약이 됐는데요. 뭐 지역개발 기금이라든가 또 뭐 각종 기금을 조정하고 폐지해가지고 절약한 돈이 4천억 원 가량 정도 되고요. 또 체납, 탈루 이런 은닉된 세금을 걷어들여서 한 1,600억 원 정도 상환을 했고요. 행정계획에서는 총 6,400억 원 정도인데요. 뭐 이제 이것도 구조조정이죠. 뭐 선심성 사업 폐지를 통해서 3,300억 원 정도 절약을 했고요. 또 이제 진주의료원 네. 폐업이라든가 이런 산하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상환된 금액이 한 615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뭐 복지 예산의 누수를 차단한다든가 또 이제 낭비성 예산을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환을 전방위적으로 이제 했다고 봐야죠. 근데 선심성 사업 폐지라던가 복지 누수 차단, 기금을 주지 않는 것, 기금 폐지한 것 이런 것들은 분명 논란이 됐겠네요.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네요. 어떠한 기금인지 어떤 예산 그렇죠. 내역인지 그거는 좀 따져봐야지 아는 부분이고요. 네. 그 항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우선 시청자분들 되게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도대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의 기업처럼 세입과 세출이 명확한 이런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경상남도에서 이야기하는 1조 4천억 빚의 좀 내역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채무 세부 내역을 좀 살펴보면 좀 큼직큼직한 것만 말씀드리면 마찬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에 한 1,000억 원 정도, 국지도 지방도 확포장에 한 4,500억 정도.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 국지도나 지방도 확포장을 위해서 미리 땡겨 쓴 돈이 채무 남아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를 들면 재수의 상습지 개선으로 한 1,500억 정도,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로 한 800억 정도. 다 이런 돈입니다. 그리고 뭐 창원 부산 간 도로 개설에 한 370억 정도.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도민들 직접적인 생활과 밀접한 것들 아니면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쓴 것을 지금 채무로 잡아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먼저 이 채무라는 것이 좀 필요한 채무였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거가대교와 관련된 것들, 이것은 사실은 전임 물론 이제 우리 홍자님이 마무리하셨지만 전임 지사 때의 그 집행부 그리고 전임 지사 때의 9대 의회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다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홍 지사님이 열심히 하셨지만 홍 지사님의 성과라기보다는 그동안 오랫동안 해온 모두의 성과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땅 한 평 안 팔고 뭐 빚을 갚았다고 또 말씀 막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이것도 예정돼 있었던 거지만 김해관광 유통단지 저희가 이번 준공하면서 약 한 3천억 정도 매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도 이미 들어온 거고 세수로요. 그리고 실제로 기금 폐지도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시급을 다투어서 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좀 성과로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서둘렀다. 그것이 한 또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논란이 되지만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든지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나치게 조금 무리수를 두고 오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폐지가 된 거죠? 기금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큰 기금이 그거였었죠. 중소기업 지원 금액이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통영 거제 우리 의원님 계시는 통영이나 거제 중심으로 조선 사업이 지금 굉장히 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사들과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하면 가장 많이 지금 호소하는 부분이 바로 금융이에요, 금융. 그러니까 조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금융에서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금융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도에 요청을 하는데 만약에 도에 그 기금이 있었다면 기금의 특성이 그거거든요. 필요할 때 신속하게 쓸 수가 있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좀 요즘에 특히 그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저는 좀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김주수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반론을 좀 제기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우리 2015년도 당초 예산 심의할 적에 도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제가 기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1억 5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기금을 배제하고 나서 1억 7천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해요.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지수 의원님 말씀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2015년도에 29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309억 가까이를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기금이 없어도 일반 회계로서 충분히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금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우리 도민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이란 명칭만 없어졌을 뿐이지 그 예. 정도에 대한 예비비는 다 갖고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가요? 일반 편성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이라는 기준은 없어졌지만 우리 일반 회계로서 충분히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갈 수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채무를 보는 기준이 좀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해봤어요. 경남 채무가 정말 영원히 맞냐, 맞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행정자치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채무 영원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남도지사 명의로 이 발행된 지방채 이런 거 있잖아요. 도내 시군이나 어떤 공기업 등에서 융자의 돈까지도 채무라는 게 이제 행정자치부의 설명인 거죠. 그래서 경남도는 채무 영원이 아니고 여전히 5,914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또 얘기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18개 시군을 줘야 되는 그 시군 조정 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아직 안 준 돈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한 1,900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도의 입장은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채무가 아니다. 법에서 정한 그 채무의 범위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채무라고 이야기할 때는 줘야 될 돈이 채무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다 넓은 의미에서 다 채무가 되는 거죠. 근데 채무를 상환한 내용에서 뭐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또 봐야 될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칭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뭐 거가대교 재구조화는 물론 그 전 집행부 때부터 누적되어 온 결과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이게 좋은 결과로 아주 많은 금액을 지금 절감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그 예산 효율화 그 우수 사례에도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지자체마다 그 안고 있는 큰 문제가 있잖아요. 각종 이제 축제나 행사. 근데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했어요. 무려 한 70개 중에서 한 40개 정도 이렇게 구조조정을 했는데요. 이 역시 이제 광역시도 중에 유일하게 축제 절감 지자체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좀 인정할 부분은 채무는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 부분에 노력한 부분은 또 인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도한 빚은 과도한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고 맨날 광고 나오듯이 과도한 빚은 경제 파탄을 유발하죠.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적정한 채무,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채무는 오히려 건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내 돈 다 내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부채를 만들고 아파트를 사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미래에 생길 수 있는 투자 기대 심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홍준표 지사님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줄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어쩌면 적정 가능한,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채무로의 미래에 대한 투자는 감당할 수 있는 채무는 오히려 미래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행정력을 발휘를 해서 채무를 줄이는 거는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렇다면 왜 굳이 0이라는 숫자에 집착을 했어야 된다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떤 제로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걸까요? 제가 그 답을 하기 전에 우리 강기태 총장님과 김지수 의원의 말에 좀 반론을 또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고기 녹음해놔야겠어요.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 없이 그냥 하시면 돼요. 그 얘기 없이. 우리가 채권 아까 부분에 나왔는데 이 채권은 5년 거치 일시상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년 동안에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5년 동안.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예상을 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지역개발 채권 발행이 5,9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6,344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430억 정도 더 여유 있게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채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지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방조정교부금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 말까지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주지 않고 가져 있었던 부분이 약 2,300억 원이 가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 김두관 지사님이 가지고 있던 조정교부금입니다. 지금 얼추 갚아서 약 한 400억 가까이는 홍준표 지사가 갚았다는 거죠. 지금 한 1,800억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올 결산 추경, 내년 당초 예산을 거쳐서 갚는다고 확답을 했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공포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갚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두관 지사 때부터 가지고 있던 조정교부금, 기초자치단체에 주지 않았던 교부금도 지금 갚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자치단체 그 시에서는 뭐 군이나 우리 교부금 좀 빨리 주세요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굳이 그걸 밀어가면서까지 아직 안 준 거죠. 0을 만든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채무는 얼마든지 줄이는 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우리가 0이 됐습니다. 라는 그런 선포시까지 할 만한 의의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정치인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요? 첫째는 상징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제로라는 정치자. 자체가 상징성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그 제로라는 것은 그러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분명히 가져간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0을 만들어서 쇼라는 단어를 쓰긴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정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스토리가 해주셔서 완성이 되죠. 스토리를 어떻게 좀 완성을 시켜야 했다. 이 시점에서 그런 비판에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채무 줄이는 건 찬성을 하지만 페이스북에 딱 올라왔어요. 이제 저는 홍 지사님 오늘 왜 요새 페이스북 얘기가 안 나오나 자주 보는데 5월 25일 날 딱 올리셨어요. 5월 31일 날 채무 제로가 됩니다. 도제사 한 평 팔지 않고 1조 4천억 원 이런 채무를 하루 11억씩 갚았습니다. 뭐 진주 의료원 사건 중에 구조조정의 반대파들로부터 욕도 많이 먹었지만 도제사는 팔지 않고 각 분야 개혁만으로도 빛을 청산한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다가 보여줬다. 댓글에 이제 별명이 이렇습니다. 방수 홍준표. 그런데요, 이 지역 갈등에 대한 갈등 누수는 아직 여전하니까 이런 부분을 다 봉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홍 지사가 원래 좀 이렇게 검소하신 스타일이신가 봐요. 비청산도 중요하고. 네. 홍 지사가 뭐 다른 거는 뭐 독재성이 좀 있어도 검소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뭐 낭비하고 이러지는 않는 걸로 아니시죠? 저는 네.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야당에서도 인정해 주시네. 고맙습니다. 세상이 딱 보면 근데 이제 우리 갑자기 훈훈해지는데요. 네. 도청 우리 그 공무원들도 병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5 내지 10%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하고 있고 매년 이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뭐 자기 업무 추진비, 여비, 사무 관리비 이런 걸 줄이는 겁니다. 굉장히 그 정말로 마른 수건도 쥐어 짜는 심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 경상경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이 같이 고통 분담을 하는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감사하게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네. 부분은 인정해 줘야 네.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최근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좀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역 예산이 왜 안 주냐 뭐 이런 얘기들이겠죠. 저도 불만입니다. 네. 저도 통영은 불만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그 지금 뭐 SOC 사업 같은 예를 든다면 SOC 사업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한 50억을 가져가야 되는데 한 30억밖에 안 준다든지 30억을 가져가야 되는데 20억밖에 안 준다든지 이런 불만적인 섞인 소리는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시군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30억은 굉장히 뭐 그리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시군의 30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때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 우리가 지금 세금 횟수가 좀 적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의논해가면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오늘 이 자리가 좀 불편해 보이십니다. 지금 지역 의원으로서의 발언도 해야 되고 지금 채무제로는 또 찬성을 하시고 조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정 경제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은 그 비용을 지출할 때 그 적절한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 학교 다니는데 학원비를 지금 줘야지.
그래 지금은 돈이 없으니 참고 우리 채무제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학원에 가자. 안 맞잖아요, 이것은요. 그래서 어떤 예산을 쓸 때는 그 적기 시기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공부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하려면 비용을 훨씬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미 벌려놓은 지방도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지금 빨리빨리 진행시키지 않으면 그 인근에 있는 시민들의 안전은 더 나빠지고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이것을 만들기 위한 비용도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쉽고 사실 도의 의원들이 뭐 지역구 예산을 챙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문제점 지적을 하는 거죠. 지금 써야 오히려 더 최대한의 효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 자리에서도 의견이 참 분분한데요. 야권에서도 이 경상남도 채무제로 실현에 대해서 논평을 냈습니다. 평가가 박하더라고요. 뭐 네, 김지수 의원만큼이나. 저만 야권이는. 네. 네. 경상남도가 홀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경상남도는 광역지자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18개 기초지자체와 연결되어 있고요. 18개 기초지자체의 그 지역적인 골고루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지원하는 예를 들면 기관입니다. 그래서 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아까처럼 뭐 줄 돈을 안 준다든지 그다음에 국비와 도비와 기초 비용을 매칭해서 쓰는 매칭 사업비를 안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 안 그래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훨씬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의 채무는 제로가 됐을지 모르지만 18개 시군의 재정은 더 악화됐다. 그리고 18개 시군의 재정이 더 악화됨으로써 실제로 도민들은 가장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가장 밀접하게 만나고 접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 제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별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시군이 빚이 많은데 경남도가 빚이 0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정의당도 이제 논평을 딱 냈습니다. 강합니다. 치적 쌓기에 혈안이 된 정치적 구판을 거두시라. 부채 영원을 추진하는 과정이 이해 당사자들과 사전 논의가 배제된 매우 폭력적이고 일방적이었다. 네, 표현이 아주 세죠. 정의당답습니다. 네. 새누리당도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왔나요? 새누리당은 이제 20대 원구성을 해가지고 아직 바빠서 그런지 이제 뭐 논평은 없습니다. 저도 새누리당 당원이고 또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야당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됩니다. 야당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이 발목 잡기입니다.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하고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판을 하셔야지 일률적으로 그걸 몰아서 비판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0조입니다. 우리나라 부채가 1200조입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먹을 거 먹고 이걸 입고 쓸 거 다 쓰면 어떻게 빚 갚겠습니까? 못 갚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야당도 야당답게 가는 거는 좋습니다만은 좀 잘하는 거는 칭찬해주고 좀 잘 못하는 거는 견제하고 이렇게 해야지. 정의당처럼 그런 견제 용어를 써가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우리가 융화해 가면서 같이 더불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아껴야죠. 이제 전국 지자체가 이제 쫄라면 허리띠처럼 살림살이 좋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기초 단체하고 이 광역단체장은 또 다르잖아요. 광역단체는 왜냐하면은 광역단체는 기초단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가 빚이 많은데 광역단체만 경남도만 빚이 없다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군의 어떤 빚을 다 잘 보완해주고 해야 되는 게 광역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남 광역단체의 이 빚을 0으로 한다는 거. 이게 올바른 정책인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의문이 가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게 채무 제로가 상징적이죠. 제로 0이 됐잖아요. 마이너스를 없앤 거잖아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플러스로 이제 전략한 금액만큼 이제 투자로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거죠. 이제 이 마이너스의 악순환에서 플러스의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가 이제 제로인데 시군은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도가 시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어쨌든 구조를 바꾸는데 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플러스의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최소한 계기는 됐다라고 좀 평가는 할 수 있겠죠.
우리 아까 새누리당 의원님께서 저보고 좀 잘한 건 칭찬해줘라 했는데 칭찬할게요. 일단은 예산 운영의 방식을 재정 건전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가신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방향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식에 있어서 조금 굉장히 일방통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18개 시군이 골고루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광역지자체의 가장 큰 1번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강기태 총장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18개 시군의 재정이 악화되는데 광역도의 채무가 제로인 게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고 나아가서 대단히 부자연스럽다까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딱 채무 제로 하면서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네요. 채무 제로 하면서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서의 생각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자를 내지 않을 테니 지금까지 빚이 있어서 이자로 썼던 돈을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겠다. 이자를 이제 그 돈에 투자하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사실 생기거든요. 우리 아나운서님 사실 참 현명하시네요. 이게 빚이 1조 3,488억 원이면 하루에 11억 원씩 갚았다는 겁니다. 하루에. 네. 자, 이 빚을 안 갚으니까 그 돈을 좀 사업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사는 형이 못 사는 동생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네. 근데 형이 빚이 많아요.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이 이제 빚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네. 생각하죠. 그러면 이 빚이 없는 형이 빚이 많은 동생을 도와줄 거라고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좀 더 활성화하고 좀 더 의논해가면서 정말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경남도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형제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이 빚이 많아가지고 아버지 돈 좀 주이소, 돈 좀 주이소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나 돈이 없다. 근데 재료는 만들어놨다. 근데 줄 돈이 없네. 근데 아버지 푸뚝 주이소. 빨리 장가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도와주이소 하는데 나중에 줄게. 이제 아버지가 조금만 있다가 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형제랑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 이런 아까 의미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도단위 사업이라는 게 사업 규모 자체가 수백억 내지는 수천억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단기간에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예를 들면 걷어지는 기대 효과는 아주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채무 제로에서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 채무 제로 0에 이게 집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너무 많이 만들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연연해 하게 되면 신규 사업 특히 좀 이제 기대 효과를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벌리기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는 거죠. 네. 근데 평가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네. 쉽지 않은 일을 이루어낸 건 맞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어떻게 그럼 이 채무제로 상태에서 어떻게 행적을 펼치느냐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채무제로 선언하면서 계획도 함께 발표를 했죠, 경상남도가. 네, 경상남도는 이제 약 한 2천억 원의 재원을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이죠. 50년 사업하고 또 서민복지 사업에 이렇게 미래 세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한마디로 아낄 것은 아꼈지만 이제 쓸 때는 투자할 때는 제대로 쓰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우리 경상남도가 이제 채무제로를 달성한 만큼 우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 50년 사업 거기에 이제 미래복지에 집중하겠다는 약속 아마 꼭 지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군 간의 군행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기대도 해봅니다. 사실 이 행정개혁과 재정개혁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강력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또 지금 우리 의회가 있고 또 우리 김주수 의원님하고 저하고 나와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저희들이 견제를 해서 정말 옳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마다 사실 채무 상황이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으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체 수입만으로도 지금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74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경남만 해도 18개 시군이 지금
시군 중에 9개 군이 공무원 월급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이라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는 여력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복지 분야 투자도 이제 아끼지 않아야 되죠. 여력이 생겼으니까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로 복지 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양화를 구축한 거잖아요. 이제 플러스인 상황에서 복지 분야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분야에도 아끼지 말아야 되고 투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도 병행을 해야죠. 말씀하신 대로 그 시군의 어려운 지자체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기초단체에 좀 지원을 해서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도록 좀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특히 현 시점에서 그 조선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서 좀 지원을 지금 빨리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죠. 네. 저희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채무가 있으면 굉장히 뭔가 살림을 좀 잘못 산 것처럼 이야기가 자꾸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들 시군이 살림을 못해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니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역의 균형 발전이 되고 있지 않고 심각하게 불균형 발전이 되면서 사실은 그 지역에 산업도 없고 인구도 감소하면서 세수 자체가 없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마이너스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열악해진 거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채무제로 영원 뭐 축하할 일이고요. 긍정적 방향으로 생각하면 뭐 평가를 내릴 수 있죠. 그런데 재정 이 지표 개선에만 이제 앞세우면 안 되고요. 또 혹여나 또 이제 정책을 입안하시다가 운영하시다가 혹시나 자산 매각을 하신다거나 주민 세부담을 또 증가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꼭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미봉책일 수밖에 없고 또 혹여나 긴축 재정하고 채무 관리 잘 하시다가 또 서민들한테 피해 가거나 교육적인 부분에서 또 복지 부분에서 피해 가지 않도록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줄 것은 빨리 주시고 누수는 딱 막고 그리고 다 시군 지자체와 협치해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좀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저는. 네. 앞서 경상남도가 채무제로 달성 기념으로 도청 앞에 사과나무를 심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홍준표 도지사가 식수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임 도지사가 누구든 이 나무를 뽑지 않고는 빚을 못 내게 하겠다는 뜻이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철저히 감시해달라. 앞으로 350만 도민들은 예산이 제대로 잘 쓰이는지 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겁니다. 저희 감시자들도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